1388년 6월 1일 회군하는 공유군의 선발대가 마침내 개경에 도착하는데, 공유군의 선발대는 위화도에서 개경까지 413km에 달하는 거리를 10일 만에 주파하는 엄청난 속도를 선보인다. 이때 고려기병이 질주한 속도는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기병의 속도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는데, 물론 물리적인 속도는 청나라 기병이 약간 앞서지만 고려 말기의 산악로에 비해 조선 중기의 산악로가 조금 더 정비된 상태이며, 청나라 기병 선발대가 300기란 소수임을 감안하면 회군 당시 고려 기병의 실질적인 속도 또한 이들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성계와 조민수의 주장대로 이런 공유군이 과연 사기가 저하되고 전투 의지를 상실한 당나라 군대인 게 맞는지 의심이 가기도 하는데, 오늘날 예비군이 퇴근하는 모습을 보면 묘하게 이해되기도 한다. 공유군의 선발대가 개경까지 빠르게 주파한 이유는 최영에게 개경 방어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경을 빠르게 점령하려는 속전속결의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공유군이 나름의 명분을 내세운다고 한들 망명 없이 회군한 반역군임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정의 회유 속에 전투가 장기전으로 돌입한다면 공유군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광도와 전라도의 왜구를 제압하기 위해 파병된 조준, 곽선, 김종현 등이 통솔하는 고려군이 왜구를 토벌한 뒤 개경으로 진군하여 최영과 함께 공유군을 협공한다면 공유군도 위험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공유군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최영이 전력을 강화하기 전에 개경을 빠르게 점령하고 조정을 장악하는 것뿐이었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양광도와 전라도의 고려군은 왜구를 막아내는 것도 버거워서 정신이 없던 상황이라 이들은 공유군에게 신경을 쓸 여력조차 없었으며, 오히려 이후에 공유군으로 차출된 주력군과 장수들이 왜구 토벌에 투입되고 나서야 왜구들이 썰려나가며 삼남 지역이 잠잠해지게 된다. 공유군의 선발대는 우왕의 명을 받고 도강을 독촉하러 위화도에 왔다가 억류된 기만을 개경으로 보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원흉인 최영을 처단하라고 요구하는데, 다음날 오전 조정은 설장수와 진경중을 공유군의 선발대에게 보내 우왕의 교서를 전달하며 역으로 이들을 회유한다. 교서에는 최영의 개경 수비군에 합류해서 강상의 윤리를 범하고 고려의 강역을 포기한 이성계와 조민수의 과오를 바로잡아 부기를 도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공유군의 선발대는 이를 거절하고 설장수와 진경중을 우왕에게 돌려보낸다. 이날 최영의 개경 수비군이 개경 외성과 내성 사이에 위치한 주요 길목을 수레로 막으며 성내 방어막을 구축하는 사이, 공유군의 선발대에는 동북면의 여진족 병사 1,000명이 합류한다. 그리고 1388년 6월 3일 이성계와 조민수가 이끄는 공유군의 본대가 개성에 도착하면서 마침내 최영과 이성계는 고려의 운명을 두고 치열한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된다. 참고로 개경은 궁궐과 국무를 다루는 정전을 둘러싸고 있는 궁성에 종묘와 중앙 관청들이 위치하고 있는 궁성 외부 권역을 둘러싸고 있는 황성에 궁성과 황성을 포함하여 개경의 중심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내성에 개경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외성 또는 나성으로 구성된 사중성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이성계의 우군과 조민수의 좌군 두 개의 제대로 편제된 공유군은 이성계의 우군이 개경 동쪽의 숭인문으로, 조민수의 좌군이 개경 서쪽의 선의문으로 이동한 뒤 개경 수비군을 공격하며 개경 성내로 진입을 시도하지만, 당시 최대 1만 병력으로 추정되는 최영의 개경 방어군은 분명 공유군에 비해 전력이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군과 좌군의 진입 시도를 완강히 저지하며 이들을 패퇴시키는 기염을 토한다. 이성계는 선봉으로 나섰던 류만수가 패배하자 우군을 뒤로 물리며 공격을 늦출 것처럼 행동하면서 조민수의 좌군에게 선의문을 좀 더 강하게 압박하도록 요청하는데, 이에 조민수의 좌군이 맹공을 퍼부으며 선의문을 돌파하자 숭인문을 방어하던 개경 수비군의 일부 병력이 좌군의 맹렬한 공세에 시달리던 선의문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숭인문 방어에 전력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이성계의 우군이 숭인문을 공략하여 성내 진입에 성공하게 된다. 한편 조민수의 좌군은 선의문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영의서교까지 거침없이 진격하다가 최영이 이끄는 개경 수비군의 반격에 밀려 선의문까지 퇴각하게 되지만 이때 숭인문을 거쳐 선죽교를 건너 남산으로 진격한 이성계의 우군이 안소의 부대를 격파하고 내성 방어의 전략적 요충지인 남산을 점령한 뒤 남산의 정상에 올라 황룡대기를 꽂고 크게 북소리를 울리자 조민수의 좌군은 퇴각을 멈추고 흑색 대기를 앞세우며 최영의 개경 수비군을 향해 공세로 전환한다. 개경의 남산은 해발 104m에 불과하지만 개경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개경 전역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개경 공방전에서 이성계의 우군이 남산을 점령하는 순간 승부의 추는 공유군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다고 알 수 있으며 한국전쟁 당시 벌어진 개성 수복 전투에서도 유엔군이 남산을 점령하여 개성을 통제하면서 전투를 승리로 이끈 바가 있다. 남산의 황룡대기가 펄럭이고 북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조민수의 좌군이 최영의 개경 수비군을 밀어붙이자 때마침 이성계의 우군이 남산에서 내려와 그 배후를 강습하면서 최영의 개경 수비군은 양쪽에서 좌군과 우군의 협공을 받는 난관에 빠지게 된다. 이들은 끝까지 분전했지만 결국 괴멸당하고 최영이 궁궐의 화원인 팔각전으로 몸을 피하면서 격렬했던 개경 공방전은 공유군의 승리로 마무리가 된다. 하지만 개경 공방전에서 승리한 이성계의 심경은 마냥 심란하기만 한데 1362년 10월 초순, 관탁, 반성, 사요, 주원수 등이 이끄는 20만의 동계홍건군 중로군은 고려를 침입하여 고려군이 청천강 유역에 구축한 1차 방어선과 자비령에 구축한 2차 방어선을 뚫고 수도인 개경을 점령한다. 안동까지 후퇴했던 고려군은 정규군과 모병한 근황병을 포함 20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전열을 재정비한 후 1362년 1월 19일 이른 아침 개경을 공격하여 10만의 동계홍건군 중로군을 도륙내고 개경을 수복하는데 당시 젊은 무관인 이성계는 기병 2000기와 함께 중로군의 주력이 집결해 있는 개경의 숭인문을 돌파한 뒤 남대문으로 진격하여 중로군의 총지휘관인 관탁과 사유를 척살하면서 전투 초기에 중로군의 지휘부를 괴멸시키는데 크게 일조하니 이날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인 고려를 구해낸 이성계의 나이 28세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26년이란 시간이 흘러간 지금 마치 그날의 데자뷰인 양 또다시 치열한 전투를 치러가면서 개경의 숭인문과 남대문을 돌파하고 승리를 결정짓지만 피 흘린 대가로 얻은 승리의 대상이 하필 자신의 군주인 우원과 공유군의 총지휘관인 최영이라니 용상을 탐내는 역신이 아닌 이상해야 군주가 머무르는 경도를 공격할 리가 없으련만 하물며 고려의 무관으로 살아가면서 개경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공격해야 했던 그 역신 같은 사나운 팔자가 비통하여 팔각전을 포위한 병사들이 대라를 불며 최영이 나오도록 압박하는 내내 이성계는 승리감보단 자괴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팔각전으로 들어간 최영은 초조하게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우왕에게 개경 수비군의 패배를 보고한 뒤 자신의 손을 잡고 한동안 통곡하는 우왕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밖으로 나온다. 최영은 팔각전을 포위한 곽충보와 병사들에 의해 이성계와 조민수 앞으로 끌려가 포박되는데 이때 이성계는 최영의 두 손을 잡고 이 사변은 자신의 본심이 아니며 요동정벌은 국가의 위기와 민생의 고통을 유발하기에 부득이 행한 것이니 부디 잘 가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최영은 자신의 고향인 경기도 고봉과 경상도 하포 등지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개경으로 압송되어 순군부에서 신문을 받은 뒤 1388년 12월
요동을 공격하려는 죄, 즉 공유죄란 죄목으로 참수형을 선고받아 형장에 이슬로 사라진다. 명나라가 천령 이북을 차지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한 데 반해 고려가 결코 이에 순응할 수 없다면 전쟁을 선택한 우왕과 최영의 결정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명나라가 과연 그런 입장이었는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고려가 압록강과 두만강 인근에 각각 천령이와 산만이를 설치하려는 명나라의 시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명나라는 고려와의 군사적 충돌의 부담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나라가 이를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했다면 그 꼬장꼬장한 명태조 주원장은 분명 쉬이 물러나지 않고 당시 강력했던 군사력을 토대로 고려를 내내 압박했을 것이다. 그러나 명나라는 오히려 군사적 충돌을 피해 1388년 3월 천령위를 요동의 봉집에 산만이를 개원해 설치했으며 그 직후인 1388년 4월 천령이 북에 대한 명나라의 관할권 주장에 항의하고자 파견된 사신 박이중이 명나라에 도착한 만큼 고려는 먼저 명나라가 영토 확장에 중점을 두고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천령 이북을 차지하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려의 북진을 견제하며 요동과 만주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정치적 조치였던 것인지 명나라의 진정한 의도부터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는 외교적 교섭에 나서는 것이 분명 국익에 부합하는 처사였을 것이나 우왕과 최영은 대명 외교를 담당했던 설장수와 정몽주의 의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단 박이중이 명나라에서 귀국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이성계의 주장마저 무시하고 성급하게 군사부터 일으켰다. 물론 고려의 신속하고도 강경한 군사 행동의 배경에는 그간 고려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필요 이상의 정치적 강제를 부리며 고려가 외교적인 해결책을 포기할 정도의 정치적 반감을 초래한 명태조 주원장이란 인물이 크게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공유군의 출정과 회군, 그리고 개경 공방전을 거치며 고려의 내홍이 격화되는 사이 명태조 주원장과 천령이 문제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고 그의 답변이 담긴 자문을 받아 귀국길에 오른 박이중이 개경 공방전이 끝난 직후인 1388년 6월 12일 개경에 도착하여 예부의 명태조 주원장의 자문을 제출하면서 결과적으로 외교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천령이 문제에 우왕과 최영은 공유군 출병이란 군사행동으로 맞대응하지만 이는 결국 신흥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며 왕실의 몰락과 고려의 멸망을 앞당기는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 오랜 전쟁으로 인해 피폐한 삶을 살았던 백성들의 모습을 직접 목도했던 명태조 주원장은 명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황제가 경솔하게 대규모 군사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크게 경계했다. 그는 고려가 산과 바다로 가로막힌 궁벽한 곳의 동이로서 중국이 다스릴 만한 나라가 아닐 뿐더러 고려를 정벌하려는 목적으로 군사를 일으킨다면 중국에게도 괴로움과 불행이 닥칠 수 있다고 여겼으며 그래서 해외 만이의 나라가 중국의 우환이 된다면 토벌할 수밖에 없지만 중국의 우환이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군사를 일으켜선 안 된다는 대외 정책을 견지했던 명태조 주원장은 제2 말년의 후대 황제들의 통치에 대한 조언과 훈계를 목적으로 황명조훈을 남겼는데 그는 황명조훈에서 후세가 중국의 부강함을 믿고 한때의 전공을 탐해 이유 없이 군사를 일으켜 인명을 해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절대로 정벌해선 안 되는 15개 국가인 불정지국을 제시하는데 그중 첫 번째로 고려와 그 후신인 조선을 지목했다. 이렇듯 명태조 주원장은 고려 영토에 대한 욕심이 없었음에도 그간 북원을 치기에 앞서 혹시 모를 고려와 북원의 연대를 우려하며 고려를 견제하다가 요동을 이미 장악한 명나라가 막북의 북원까지 멸망시키며 더는 고려를 견제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자 요동과 만주의 정치적 안정을 추구해야 할 상황에 놓인 명태조 주원장은 천령위를 통해 천령이 북의 관할권을 주장했지만 때마침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천령 이북의 영유권을 소명하는 고려의 표문이 제출되고 박이중의 합리적인 변론이 이뤄지면서 마침내 천령이 문제는
점차 자연스레 외교적으로 해결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박의중이 제출한 명태조 주원장의 자문에 실린 금철영지지 완국유변이란 문구는 지금 철령 땅에 대한 고려의 해명이 있었다는 뜻으로, 이는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 특히 태조와 세종 연간의 명태조 주원장이 동북면에 대한 고려 및 조선의 영유권을 적법하게 인정한 근거로 삼았다. 박이중은 명나라로부터 동북면의 영유권을 인정받은 공으로 창왕이 즉위한 직후 그는 추성보조공신으로 책봉되는데, 훗날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인 이익은 그의 저서인 성호사설에서 박의중이 변론을 제대로 못했다면 당시 우리 영토의 절반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며 그의 공을 높이 평가했다. 공유군은 팔도도통사인 최영이 총괄하고 우군도통사 이성계가 우군을, 좌군도통사 조민수가 좌군을 지휘하는 체계이다. 다시 말해서 전쟁 중에 공유군을 통솔하는 최종 지휘권자가 최영임에도 불구하고 정변을 두려워했던 우왕의 만류로 인해 최영이 출전하지 못하고 현장의 공유군은 이성계와 조민수의 지휘를 받게 된다. 무엇보다 요동 출병에 반대하는 이성계에게 공유군의 우군을 맡긴 우왕의 조치는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였다. 전쟁에 강력히 반대하는 고려 최고의 장수가 공유군 절반의 지휘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회군까지 요청하고 있었지만, 우왕과 최영은 이를 바로 잡을 만한 적절한 조치 없이 그저 이성계와 조민수에 대한 믿음과 독촉만으로 군사를 다루기만 했다. 왕조 국가에게 있어 군대는 양날의 검과 같아 외적을 베어버리는 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칼날이 군주를 향하기도 하는 바, 고려와 오랫동안 정치, 외교 및 문화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중국의 송나라도 후주의 황제 친위군 총사령관이었던 조광윤이 출정군을 회군하여 후주를 멸망시키고 창업한 국가였다. 아울러 고려가 공유군을 일으켰던 시기와 명나라의 북정군이 북원을 정벌했던 시기가 거의 동일했던 터라 고려는 명나라가 막북의 북원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간 북원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군벌인 유왕 아자스리마저 명나라에게 귀순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뒤늦게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우왕과 최영은 북원이 명나라의 북정군에 의해 몰락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공유군을 일으켰고, 요동을 협공하기 위해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북원에게 배후를 사신으로 파견하는 때늦은 시도를 하는 등 공유군의 출정과 회군 요청에 안일하게 대처한 탓에 결과적으로 요동정벌은 시도조차 못한 채 고려의 멸망만을 앞당기는 치명적인 자충수로 작용하게 된다. 만약에 최영이 공유군을 이끌었다면 이성계와 조민수는 회군을 시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장마로 인해 공유군의 진군 속도가 느려지긴 했어도 최영의 통솔하에 공유군은 분명 요양을 공격했을 것이다. 공유군을 이끌던 고려 장수들의 라인업을 보면 최영, 조민수, 이성계, 이원계, 변한열, 백응령, 심덕부, 정지, 박위 등 당시 고려에서 홍건적과 여진 및 왜구를 상대로 싸움 좀 했다는 전투 능력이 출중한 장수들을 모두 공유군에 때려 넣은 터라 개인적으로는 고려의 공유군이 명나라의 요동군과 맞붙는다고 해도 무기력하게 패배했을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명나라의 요동군 또한 나우추의 북원 군벌 연합군을 몰락시킨 강병인데다가 공유군이 요동군을 무너뜨린다고 해도 명나라로 귀순한 요동과 만주의 여진 및 북원 군벌 세력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남옥이 지휘하는 15만 규모의 명나라 북정군이 요동의 공유군을 향해 진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유군이 요동을 공격하며 발발하게 될 전쟁에서 과연 고려가 승자가 될 수 있을지 그 승부를 예단하기 상당히 어렵다. 우왕과 최영을 몰아내고 조정의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와 그를 지지하는 급진 개혁파인 신진 사대부 세력은 우왕과 그의 아들인 창왕 모두 신돈의 자손으로 진정한 왕씨가 아닌 위조라는 우천비왕설을 내세우며
우왕에 이어 창왕까지 폐위시키고 가짜 왕이 아닌 진짜 왕을 바로 세운다는 패가입진이란 명분하에 정창군 왕유를 새로운 국왕으로 옹립하니 그가 바로 고려의 마지막 군주인 공양왕이다. 그리고 공양왕이 즉위한 직후 우왕과 창왕은 신돈의 자손으로 고려의 왕위를 더럽혔다는 죄목하에 유배지에서 처형된다. 하지만 공양왕 역시 이들의 전처를 피할 수 없었으니 1392년 7월 12일 배극념을 비롯한 많은 신료들이 왕대비 안씨에게 공양왕의 폐위를 강력하게 주청하는데 더는 이들의 압박을 버텨낼 수 없었던 왕대비 안씨가 공양왕의 폐위 교지를 내리면서 공양왕은 용상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리고 왕대비 안씨로부터 옥세를 전달받은 이성계가 1392년 7월 17일 개경의 수창궁에서 국왕으로 즉위하고 1393년 2월 15일 조선을 새로운 국호로 선포하면서 고려 왕조는 34대 475년 만에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폐위된 공양왕과 폐쇄자 왕석은 1394년 4월 17일 유배지인 삼척에서 처형되고 만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